여러분께서는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금요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2부 순서에서는 법무법인 정진의 박성구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그 이후 TPP와 함께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들이 다시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구 변호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SBS에서 예능 PD로 시작해서 스포츠와 방송사업 등 미디어 업계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정진의 파트너 변호사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제가 미국식 변호사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바로 변호사가 되지 않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먼저 진출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95년부터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능 PD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에 들어가서 한 프로그램은 이제 그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LA 아리랑이라는 이제 시츄에이션 코미디입니다. 아, LA 아리랑을 그럼 직접 연출을 하셨나요? 이제 LA 아리랑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그 시츄에이션 코미디의 1세대격인 프로그램인데 네네. 물론 이제 그 유명한 김병욱 PD란 저희 선배가 네. 시작을 하셨죠. 저는 그 밑에서 이제 조연출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프로그램이 마침 이제 그 LA에서 변호사 생활 하시는 네. 실존 인물입니다. 아, 실존 그러세요? 인물의 가족 이야기 네. 중심으로 이제 시츄에이션 코미디로 벌어지는 것이고. 어떤 변호사님이셨나요? 지금 이제 그 변호사님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정기적으로 LA에 가서 이제 현지 로케이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또 많은 그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네. 그분은 심지어 그 LA 아리랑의 주제가를 직접 불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노래방에 가면은 네. 그 LA 아리랑 주제가가 있었고요. 네. 상당히 그 노래도 잘하시고 아주 멋진 분이셨죠. LA 아리랑이 94년, 95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추억에 젖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LA 아리랑이 어떤 시트콤이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옛날 추억 조금만 떠올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변호사님 얘기인데 네. 변호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은 이제 한인 상대의 우리 그 비디오 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주위에 그로서리도 한두 개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패러리갈들은 또 이제 재미교포 이제 여자분들 네.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또 이제 한 3명 정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가서 생활하시는 우리 교포들의 다양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뭐 캐치하려고 애를 쓴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LA의 풍광,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 LA의 뭐 산타모니카 해변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환상적인 곳이거든요. 그렇죠. 매번 이게 그 시작 타이틀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이렇게 쫙 그 비키니를 입고 네. 롤러블레이드를 타는 이 여자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마치 베이워치 비슷한 그런 분위기. 언제든지 찍어도요. 항상 제가 이제 그걸 결국 편집을 했는데 네. 항상 그것은 빠지지 않고 나가게끔 네. 제가 이렇게 배려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세심하신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비디오샵 말씀하셔가지고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비디오샵 하면 좀 낯설 것 같아요. 한 2000년도 초반에도 우리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비디오샵이라는 데를 갔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방송 사업을 하면서 네. 조그만 프로덕션을 하나 운영했었는데 이제 그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판권을 사고 팔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꽤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를 갖다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한테 이렇게 수출하는 그게 꽤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한국의 이 지상파가 아주 이제 그 권한이 막강해서 그렇죠. 절대 이 카피라이트를 주지를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조그맣게 그 판권을 따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미 교포 사이에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제 동부 쪽에서 이제 사업을 같이 하던 파트너가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뉴저지에 이제 근거를 두고 이제 그런 메이저들을 틈새에서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셨죠. 열심히 사업을 하셨고 상당히 초창기에는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메이저들의 틈 바구니에서 좀 뒤로 갈수록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사업을 접게 되는. 제가 이제 그분이 어려운 걸 제가 제 직접 눈으로 좀 목격하려고 제가 그 뉴저지까지 출장 간 기억이 또 나네요. 네, 그러셨군요. 지금은 비디오샵보다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와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한 과연 합법적인 부분인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상파에서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를 상대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던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컨텐츠 is king, 컨텐츠가 왕이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많은 대접을 받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으로만 넘어오기만 하더라도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있는 컨텐츠가 미국으로 가면 가격이 또 엄청나게 싸지고요. 그렇죠. 그 와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회색지대라든지 또는 불법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거꾸로 이제 미국에 있는 드라마가 또 한국으로 올 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를테면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드라마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편당 100원 내지 200원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돈을 내니까 이게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이 불법이거든요. 아마 비슷한 일이 미국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한국 드라마를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결국은 이제 더 이제 이런 유통 과정이 정교화되어야 되고 이제 법의 망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원이나 200원, 즉 토큰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돈을 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연회원권이라든지 아니면 정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신 분들은 합법적으로 영상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물론 그것이 이제 민사상이든 형사상이든 이제 상당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자들이 뭔가 이제 법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가 킹인데 왕의 대접이 100원, 200원이면 되겠느냐. 물론 이제 우리 이 컨텐츠 업계가 시작은 아주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요. 그 영화관을 우리가 니켈 오데온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니켈이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동전 한 입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죠.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도 아주 싼 가격으로 대중들에게 즐길 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엔터테인 또는 이 컨텐츠 업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0년 이상 흘렀지만 지금도 이 미국을 비롯하여 이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하기도 한 것이죠. 오히려 온라인이랑 또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특히 P2P 사이트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 러펀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인데 학교 서버를 통해 가지고 성인물을 다운을 받다가 카피라이트 바이올레이션 레터를 받아 가지고 고소가 진행이 되고 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요소들, 또 1인 방송 시대다 보니까 그 1인 방송 안에서 이루어졌던 컨텐츠나 아니면 사용되었던 음향, 영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포르노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최근에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몇 가지 소개시켜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이제 작년 말에 마침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이제 유통업자가 일본의 이제 소위 포르노 업체와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이 독점으로 이제 이 포르노를 이제 수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업자가 이제 그분이 독점 수입한 그 영상을 이제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또 자기만의 경로로 이렇게 유통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한국 법원에 이제 가처분을 낸 것이죠. 저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법원에서 막아달라라고 네. 했고, 결국 법원에서 대상의 물건이 포르노그래피라 할지라도 그런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 포르노그래피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다라는 판결은 이미 2015년에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르노그래피를 침해한 사람은 이제 형사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저작물이라고 하면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침해하게 되면 이제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이 다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는 이미 이제 저작물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제 그걸 침해하게 되면은 이제 형사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요. 네. 이번 이 건은 뭐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민사적으로도 충분히 보호를 받는 그런 권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르노그래피도 저작물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79년 정도에 네. 이미 이제 판결로서 이제 확정이 된 그렇죠. 것입니다. 네. 실제로 저도 케이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포르노를 다운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 자체가 불법이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하지만 포르노를 만드는 그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건 불법 행위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즉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르노를 정확한 저작물이라든지 재산권의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물 또는 저작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재산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그럼 재산권의 성질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형법을 적용할 때와는 다른 가치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를테면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판결이 있죠. 어떤 저작물이 그 포르노그래피라고 얘기할 때 그 판단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그렇죠.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판결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보면 안다.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대법관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평균인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음란하면 포르노그래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를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형사 정책적인 문제이죠. 당연히 한국에서도 음란물을 유통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와 그 저작물에 아예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가 없다가 결국은 한국에서도 이 두 부분은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다. 결국은 저작물성은 중립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적어도 그쪽에서는 통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작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 공적인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뭐 영상 콘텐츠는 사실은 따지기가 아주 명확하지만 네. 우리가 뭐 그 소설이라든지 또는 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저작성 또는 그 재산성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주 그 착하고 예쁜 여자애가 있는데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계모 밑에서 아주 고생을 하다가 좋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소설이 아주 많죠. 그렇죠. 뭐 신데렐라라든지 한국에는 콩쥐팥쥐가 있고요. 네. 뭐 이를테면 유럽에 가면 또 다른 종류의 그 소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본 스트럭처는 같이 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한편으로는 퍼블릭 도메인과 프라이버시 도메인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보편적인 스토리 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 저작권을 다 인정하게 되면은 이 뒤에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이제 그 양쪽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균형점을 잘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그 아주 많은 돈을 들인 양질의 콘텐츠, 한국 드라마든 미국 드라마든 그런 드라마가 전 세계 이제 아주 싼 값으로 니켈의 가격으로 풀리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그냥 놔두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좀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제작비가 회수가 되고 화제가 되고 나면 몇 배가 이제 이렇게 레버뉴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그런 좋은 저작물을 접할 기회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싼 값에 그게 갈 수 있게끔 좀 놔두는 것이 아닌가. 또는 한편으로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영역을 일거에 확대시켜버리는 1차로 우리가 릴리즈 되고 난 다음에는 2차로 풀릴 때는 상당히 퍼블릭 도메인을 넓게 뭐 그렇게 하고 나면 이를테면 사람이란 컨텐츠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뭐 시즌 2가 나온다든지 뭐 스피노프라든지 시퀄, 프리퀄 이런 것들에 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고 그때는 또 싸게 그 접한 분들이 또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이중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밸런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걸 파라독스라고 받아들이는데요. 패션 업계가 특히 그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관련 프로텍션이 좀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 자체가 프로텍션을 너무 강하게 했을 경우에 그것 자체가 크리에이티브네스를 방해한다라는 논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션 업계에서 후발주자들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크리에이티브네스를 계속 스티뮬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으로써 분명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의 프로텍션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밸런스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방송 같은 경우에는 포맷을 차용해서 아니면은 라이선싱을 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미국이나 영국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CJ에서도 근무를 했는데요. 네네. 이제 CJ가 지금 TVN 같이 엄청나게 이 독자적인 그 컨텐츠를 하기 이전에는 포맷을 많이 수입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이를테면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이제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포맷을 가지고 와서 하기도 네. 했고요. 사실은 이제 슈퍼스타 시리즈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영국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것인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장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미묘한 밸런스가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국의 회사에서도 아주 악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CJ는 그 미국에 있는 드라마의 포맷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를테면 굿 와이프를 가져와서 얼마 전에 그렇죠. 방송했고요. 전도연 씨가 그 다음에 이제 앙투라지도 가지고 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뭐 다양한 그 선례가 있습니다. 굿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미드로 봤을 때보다 사실 한국적으로 해석이 돼서 어느 정도의 각색이 맞춰졌을 때 더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들이. 네. 저도 변호사니까 이제 굿와이프를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제 와이프하고 열심히 봤는데요. 네. 저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 원전 드라마를 더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제 와이프하고 같이 봤는데요. 이제 우선 그 한국과 미국은 어떤 법정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법정 변호사, 리티게이션 그 어토니의 어떤 활약상이라는 게 드라마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저희들도 구두 밸런주의라는 걸 하고 있지만 너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정에 나가서 제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이 저렇지 않은데 드라마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참 저렇게 되면 좋은 것인데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 거꾸로 몰입이 되는 네. 그런 현상이 있었죠. 네. 제가 아까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LAR이랑 이후에도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하셨죠? 혹시 어떤 대표 프로그램들이 있으셨어요? 예전에 방송국에 계실 때? 네, 제가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이제 저는 그 슈퍼 엘리트 모델 쇼에 조연출도 해봤다. 네. 이렇게 이제 자주 자랑합니다. 어떤 면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 미스 코리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방송에 그 중계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는 아주 훌륭한 킬러 컨텐츠였고요. 네. 특히 이제 미스 코리아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SBS에서 야심차게 네. 슈퍼 엘리트 모델이라는 어떤 하나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었고, 네. 이제 뭐 거의 1년 내내 준비해서 이제 거의 연말쯤에 그 컨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뭐 1등, 2등, 3등 그리고 이제 그 스폰서에 따라서 이제 한 7등까지 이렇게 뽑아내고요. 그래서 그 대회 출신 유명한 분들로는 이소라, 한고은, 송선미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꼽는 아주 특이한 분은 제가 이제 조연출할 때 네. 1등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 키가 180이고 제가 볼 때는 몸무게가 거의 한 70kg 정도 되는 사실은 뚱뚱한 분이셨어요. 글래머러스하다고 네. 요즘에는 표현을 하죠. 네.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죠.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선을 할 때 사실은 아주 단아한 한국적 외모에 아주 네. 키도 크고 해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건강하신 분이라 네. 예선을 통과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이제 통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회 기간 동안 대회 기간이 한 4개월 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제가 이제 4개월 지나서 만나보니까 네. 너무너무 날씬하고 너무너무 예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등을 했습니다. 네. 결국 1등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1등부터 한 몇 등까지는 또 저희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주죠. 방송에 이제 몇 번 출연시키고 그래서 같이 일도 하고 네.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랬는데 이분이 한 2년 만에 연예계를 은퇴를 하고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변호사가 되어서 제가 아직까지 변호사 대 변호사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조만간 좀 만나볼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리어 체인지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은 러스쿨을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했던 게 아니고 잠깐 정치 쪽에 있다가 러펌을 열었고 그리고 러펌 안에서도 변호사로서도 몇 가지 에어리아를 거치면서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쪽, 지적재산권 쪽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일반적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사실을 보시고 주로는 법 쪽에 길을 걷게 되시는데요. 특이하게 SBS로 가셔서 방송국 커리어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변호사를 하시게 됐는데요. 그런 커리어 체인지, 특히 이제 시대가 다변화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커리어 체인지라든지 아니면은 콜라보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지금 그런 시도를 실제로 하신 분들에게 선배님으로서 혹시 조언해 주시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제가 뭐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대립해 보니까 인생에는 어떤 그 두 가지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그 파악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를테면 이제 학업을 마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첫 번째 커리어를 마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해야 성공적으로 이제 그 소프트 랜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인생이 이제 그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부분이 이제 반드시 따라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도 알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어떤 시기별로
절대적으로 끌리는 어떤 그런 분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야가 있다면 주저 말고 이제 그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어떤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신 박성구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의 금요 스페셜. 이 시간은